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5일 월요일 저녁 8시 57분입니다. 미국의 급락으로 아시아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급락뿐 아니고 여기에는 베이징의 봉쇄 이런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죠. 하여튼 미국이 급락한 거는 긴축 우려 때문이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급락의 원인에는 긴축 우려,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들이 짙게 깔려 있는 거다. 지금은 솔직히 시장이 전쟁 이런 거에는 조금 좀 관심을 좀 끄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금융시장의 포인트는, 지금 금융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는 금리와 뭐 통화 정책과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쟁 때문에 하락을 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뭐 제 입장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약간 걱정을 하던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은 항상 대세 상승을 불러왔었거든요. 지금까지 무려 100%의 확률로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항상 기준금리 인상 초창기에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이 중반 후반부로 갈수록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을 겁나게 했단 말이죠. 이런 점들, 이게 100%의 확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좀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은 이 100%의 확률이 지금 깨지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지금 기준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처럼 대세 상승의 조건,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네.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 한번 복습을 하자면 대세 상승의 조건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왜 그러냐?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분명히 어떤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긴축이잖아요. 긴축이라는 건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돈줄을 조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어떤 경제 시스템에서 약한 고리가 터져나가는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 긴축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가 긴축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부작용을 버텨줄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튼튼하니까, 경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긴축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경제가 중앙은행이 인정할 만큼, 중앙은행이 긴축을 할 만큼 그만큼 좋구나라는 쪽으로 받아들여져서 언제나 대세 상승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00% 확률이었는데 이 100% 확률이 지금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깨지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물론 연준에서 그래, 미국의 경제는 좋고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어서 우리가 긴축을 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사실 시장 참가자들이나 파월의장이나 사실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좀 차분히 놓고 보면은 예전과는 약간 다른 게, 예전 같은 경우 이제 파월의장이나 뭐 어떤 이런 의장들이 경제가 좋다, 경제가 좋으니까 긴축을 한다 라는 쪽에 훨씬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좋은 반응을 보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엔 독특한 게 경제가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독특하게 파월 의장이 목요일날 밤에 뭐라고 했죠? 폴 볼커를 언급하고 인플레이션이란 걸 언급했단 말입니다. 경제가 좋긴 좋은데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것 같다. 인플레. 그죠? 지금 시장의 포커스는 경제가 좋다,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긴축을 하는 거야가 아니고, 지금 세상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폴 볼커를 등장시킬 만큼 인플레가 심각하다. 이 인플레의 우려에 관련된 부분에 시장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준금리 인상의 100%의 확률로 호재였는데, 100%의 확률로 아주 대세 상승을 불러오는 조건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 조건이 안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악재로서 긴축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의 우려는 일단은 그냥 기우에 불과한 걸로 일단 밝혀지고 있고, 아직까진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하방 포지션을 들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수익이 1%나니까 후다다닥 팔아버려야지 이게 아니고 잘 가고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포지션 뭘 잡아놨어요? 하방으로 잡아놨죠. 하방으로 잡아놨고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면 왜 뭘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지금 하락이 멈췄나요? 그죠? 멈추지 않았죠. 잘 안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나하고 같은 포지션인데 내가 왜 시장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왜 비중을 축소하고 그래야 되냐고요. 그죠? 지금 상황에선 최대한 이 이익을 길게 끌고 가는 이런 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중요하게 계속 봐야 되는 건 내려가다가 보면 분명히 어딘가 지지선들이 있어요. 지지선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싸우기 마련입니다. 지지선이 어디 있는지 자리를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이런 자리에서는 움직임이 둔화될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이런 자리만 체크하시면서 이런 싸움만 구경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서 싸웠는데 버텼어요. 버티고 나서 다시 시장에 반등이 나와.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던가요. 그죠? 지금 당장 계좌에 수익금이 얼마 찍혀 있다.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걸 확정 지으려고 먼저 움직이시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분명히 하방 포지션으로, 아래쪽으로 하방 포지션으로 이 수익을 누적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 생각엔 투자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상승은 솔직히 좀 우리가 좀 버티기 쉽죠. 상승 같은 경우는 속도도 느리고 오래 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도 경제를 살리는 쪽,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상방 포지션으로 수익을 누적시키는 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어쩌면은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방 포지션에 비하면 이런 건 쉽다고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하방 포지션으로 수익을 누적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분명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하락은 보통 짧고 굵거든요. 짧고 굵게 훅 빠지고 상승은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먹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일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겪어보고 이런 데서 경험을 이렇게 좀 쌓아본다면은 다음번에 진짜 좋은 시장이 왔을 때, 내가 좋은 주식을 잡았을 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을 지금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포지션 잡고 있으면 뭐 그걸 얼렁얼렁 확정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은 잘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수익 누적시켜 보셨으면 좋겠다. 좀 심리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그렇게 제가 뭐 점검을 하고 뭐고 딱히 할 얘기가 없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봤고요. 그죠? 이제는 뭐 50bp가 아니고 75bp 인상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죠? 확실히 그 긴축이라는 것이 예전과 달리 지금 악재로서 부각되고 있는 게 맞긴 맞습니다. 지금 당장 5월달에 며칠 뒤에 있는 5월달에 75bp를 올린다는 게 아니고 6월달에 75bp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 그 긴축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인플레이션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긴축이 더 이상 예전처럼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장이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다, 악재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 하나하나 이제 좀 기술적인 차트들이나 좀 몇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350이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죠. 사실 저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좀 충격이 크긴 컸나 봐요. 굉장히 충격이 커갖고 오늘 350을 시원하게 붕괴시키면서 348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급락이라고 할 만큼 좀 많이 빠지긴 했고요. 뭐 솔직히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350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350 부근에서의 싸움을 이제 좀 집중을 하면 되겠죠. 350이 붕괴가 됐으니까 다음번에 반등이 올라왔을 때 이제 350이 저항이 됐죠. 350 저항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350이 붕괴됐으니까 이제 뭐 물론 밑에 347, 346이라는 전저점이라는 자리가 있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세 번째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346, 345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지지력 전저점은 전 그다지 일단 여기는 큰 지지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사실상 이제 340까지 목표치는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3거래일 동안 한 번에 지금 한 8포인트, 10포인트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속도는 솔직히 좀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속도 조절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일 반등할지 모레 반등할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목표치는 열렸다. 이건 340 확인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까지 하면서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점 최근에 만들어놨던 저점들을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쯤 됐으면은 이제 여기 있는 4월 21일 날 만들어 놓은 고점이 반등의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빠지고 있는데, 계단형으로 빠지고 있을 때 이 계단이 붕괴되기 직전에 무슨 일들이 있냐? 고점이 낮아지더라. 요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그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 코스피가 박스형 이게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계단식으로 빠지기 전에 꼭 이렇게 고점을 낮추더라. 여기도 요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빠지다 요거 꼭 고점 낮추더라. 여기도 계단식 이렇게 빠지다 이렇게 고점을 낮추더라. 여기도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고점을 낮추더라. 이번에 지금 고점을 낮췄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전저점 자리에 전저점 340 부근, 350 부근에 무려 3차례나 내려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아래쪽으로 목표치가 좀 많이 열렸고, 그리고 조만간 340 부근까지 와장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빠지고 있다, 추세대로 잘 가고 있다, 뭐 해야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죠. 예.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340이라는 자리를 목표치로 놨는데, 340이라는 자리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지지선보다 무거운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긴 합니다. 왜 340이냐? 여기 2018년 만들어놨던 고점이 340이거든요.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대세 상승이 시작된 거고, 오버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붕괴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 자리까지 테스트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엄청난 거고요. 이 자리가 붕괴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이제 그죠? 다시 코스피는 굉장히 깝깝한 암울한 구간으로, 코스피의 어떤 전반적인 무게중심이 아예 아래로 확 쏠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0을 뭐 약간 38선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죠? 한반도에 있는 38선, 그런 거에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 전반적인 어떤 좀 중장기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저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해서 지금 추격을 하고 솔직히 그런 건 전 잘 일단 모르겠고요. 하여튼 좀 중장기적인 이야기만 드린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생각보다 강해가지고 1270이 붕괴되면서 얘도 이제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코스닥도 근데 비슷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그 계단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4월 20일 날쯤 만들어놨던 요 고점 덩어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얘가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장창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직전 저점 자리에 전저점 자리에 여기에 이런 자리에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지지력이 있어는 보입니다. 코스피와는 그림이 약간 다르긴 해요. 얘는 여기 이 자리가 그래도 조금 지지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전저점 자리까지 일단 한 1200까지 목표치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내일 바로 1200을 간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1270이란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강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목표치는 일단 1200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거죠. 목표치가 열렸다.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한국 양대 지수들이 아래쪽으로 하락의 목표치가 크게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드릴 건 없고요. 이제 오늘 사실 환율이 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일요일날 밤에 올렸던 영상 환율 거기서 좀 자세히 이야기했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그냥 짧게 이야기할게요. 1245원이란 자리를 이제 오늘 의미있게 돌파한 척했거든요. 무려 15원이 상승을 했네요. 솔직히 환율이 하루에 10원 이상 오르는 거는
조금 흔치 않은 일입니다. 흔치 않은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속도는 분명히 가파르긴 합니다. 물론 이런 양봉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왜 나와야 되냐? 무거운 저항이니까요. 무거운 저항대를 돌파한 그런 의미 있는 양봉이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 15원씩 오르고 이러는 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런 장대 양봉이 필요한 자리에서 나오긴 했는데, 근데 보시면은 어떤 보조지표상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약간 좀 과열권으로 들어가는 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조금 쉴지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의 이 1245원 돌파 안착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1245원이란 자리가 원달러 환율 10년 박스권 고점 자리란 말이에요. 아니, 박스권 고점이 아니고 박스권 상단 자리란 말입니다. 1245원이 지난 10년간 아주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난번 전염병 때처럼 막 하루에 40원이 폭등하면서 이렇게 돌파한착한 게 아니고 비교적 차분하게 밑에서 매물대 다 소화하고 비교적 차분하게 돌파한착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커 보입니다.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돌파한착했을 때는 솔직히 약간 좀 신뢰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좀 그 내용이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이 주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환율이 훨씬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서야 하락 추세로 이제서야 좀 하락의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위안화가 이제서야 약세 추세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1245원 돌파한착했다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목표치가 굉장히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금요일날 일요일날 밤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거 그림만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시원하게 빠져서 딱히 뭐 할 말은 없고요. 중요한 건 제 생각에 위안화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안화는 제가 이미 이날쯤부터 해서 오버슈팅이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뭐 또다시 엄청나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분명히 오버슈팅임은 틀림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게 분명히 지금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뭐 쉬었다 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이게 중국에서 돈 빠져나간다는 신호거든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중국에서 뭐 자본이 유출되네,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중국에서 일단 자본이 유출되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주봉이나 이런 단위로 보면, 그죠? 첫 번째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되는 거고, 뭐예요? 위안화 강세 추세를 되돌리는 첫 번째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온 거죠. 이제 앞으로 세상 분위기가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 눈치채야 되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른 면이 없지는 않아요. 이런 거 보시면서 중국 시장 포지션에 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걸 갖고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저게 어떤 신호가 나왔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는데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화권 증시 오늘 상해종합이 5% 급락하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이렇게 하락 추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저점 낮아지고 있는 과정에 저점과 고점 낮아지고 있는 과정 중이라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좀 낙폭이 좀 심하다는 생각 정도는 있네요. 지금 참고로 지금 그 상해종합을 비롯한 중화권 증시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여기에는 뭐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도 있겠지만 위안화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중국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런 건 핑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본이 유출되고 있다. 제 생각엔 코로나보다 미국의 그 금리 인상 때문에 그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역전돼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하여튼 중국에서 자금이 잘 빠져나가고 있고 하락 추세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그죠? 단기적으로 속도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 정도는 좀 들어요. 저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속도는 좀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조금 더 빨라도 이상하지 않고 뭐 그렇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조금 빠르다 싶긴 해요. 한국도 솔직히 좀 그런 것 같고요.
한국도 오늘 사실 생각해보세요. 양대 지수가 350 붕괴시키고 1270 붕괴시켰으면 굉장히 힘을 많이 쓰긴 한 거거든요. 약간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긴 들어요. 근데 내일 일은 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저점 이번에 지금 붕괴시키고 있죠. 전저점 지지력 붕괴시키고 결과적으로 여기 중요한 자리, 여기 이 자리 지지선이었는데 이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물론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전 세계가 긴축 우려 때문에 잘 어떤 하락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체크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제가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 그대로 미국 증시 오늘 밤 오를지 내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금요일날 하락했던 영향으로 금요일날 중요한 지지선을 왕창 붕괴시켰기 때문에 목표치가 아래로 열렸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뭐 혹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까지 이 전저점 자리 여기를 테스트하러 가야 된다. 13,000이고 나스닥은 S&P는 4,175다. 이 자리를 테스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약간 좀 하락세가, 지금 일단 미국 2거래일 연속으로 원웨이 하락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원자재들이 다 같이 떨어지고 있고, 좀 약간 느낌이, 지금 현재 느낌 같은 경우는요, 그거예요.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긴 한데요. 제 생각엔 좀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이 안전자산 선호가, 위험자산 회피가 너무 좀 급속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좀 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일종의 이런 것들이 위험자산이거든요. 뭐 구리, 국제유가 이런 것들, 그죠? 위험자산이니까 얘네들 하락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달러 이런 거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건 유로화죠. 유로화 뒤집으면 달러죠. 달러 이런 거 유로화 이런 거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고, 안전자산 뭐예요? 채권 같은 거 신나게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밤 금리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고 있고 위험자산 회피가 나타나고 있는 거는 솔직히 좀 지금 이게 지금 긴축 우려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건데, 좀 긴축 우려를 좀 단기적으로 너무 좀 세게 반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밤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추가 급락도 가능한 거고, 전 솔직히 지금은 미국장은 어떤 뭐 지지와 저항도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시장 모습은 그래요. 지나치게 좀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회피 이런 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국제유가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100달러가 붕괴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박스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숏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이 95달러 붕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95달러가 붕괴돼야 이제 숏포지션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100달러 붕괴시키지 않았냐라고 해도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전 상방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가는 상방 유리하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95달러, 여기가 넥라인이거든요. 이 자리가 붕괴가 돼야지만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이 자리 붕괴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상승 추세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싸움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직은 하방 포지션 물론 잘 빠지고 있긴 한데요. 100달러도 깬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근데 뭐 전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인플레 우려라든가 이런 게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좀 당장 숏패팅 하긴 좀 애매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수렴형 중에 이렇게 좀 이 박스권 혹은 뭐 수렴형 내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하락 정도가, 추세에 변함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적당히 하락하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걸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